안녕하세요. 남아공 김영광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대학생 선교운동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한 나라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라면 청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배출되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미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대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학은 서양 문화의 산물입니다. 기원전 387년 무렵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플라톤이 세운 학교인 아카데미아에서 대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대학이라 일컫는 고등교육기관은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세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자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는 라틴어인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다수, 복수, 사람의 집합체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체나 국가가 특정 목적으로 세운 기관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조합이 바로 중세의 대학이었습니다. 이들 중세대학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자치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해 대학 스스로 법적, 경제적 자치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교회법이나 국법 등에 구속되지 않는 재판권을 가졌습니다. 대학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개강하지 않는 강의 정주권과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이주권과 같은 특권도 지녔습니다. 실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1209년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종교 분쟁을 피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캠브리지로 이주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중세 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토론의 학풍이었습니다. 교사가 나누어준 교본을 읽고 해설하는 강의도 있었지만 교사가 정한 주제에 대해 원문을 읽고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결론을 끌어내는 토론 과목이 중시되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변증법적인 지적 훈련이 이미 중세대학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자치의 특권과 토론 학풍은 이후의 유럽 대학들로 이어져 학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과 담론을 지키는 직접 풍토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세의 대학을 거쳐 1810년 지금의 독일에는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불리는 베를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중세 대학의 목표가 성직자를 양성하거나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었다면 베를린 대학은 대학 사상 최초로 학문 연구를 지상 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나폴레온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국가는 물리적 힘에서 상실된 것을 정신적 힘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교육과 학문 연구 쇄신에 나선 것입니다. 베를린 대학의 창학에 깊이 관여했던 훔볼트는 신분을 차별했던 과거의 봉건적 교육 사상을 거부하며 모든 계층과 계급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인간 교양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도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역사는 1636년 뉴 잉글랜드 지방에 세워진 하버드 칼리지에서 시작합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많았던 이 지역의 상류 계층들은 인문주의적 학풍을 중시했던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하버드 칼리지를 세웠습니다. 청교도주의를 따랐던 하버드는 지식과 신앙의 일치를 내세우며 교양 있는 성직자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18세기에는 신학상의 문제로 보수파와 진보파가 대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버드를 따른 보수파의 일부가 1701년 뉴헤븐 지방에 예일 대학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한 뿌리에서 갈려져 나왔듯이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 역시 일종의 자매 학교인 셈입니다. 대학의 역사에서 미국은 대학원의 기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반 교양 교육에 집중했던 학부 과정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연구 교육기관으로 미국 대학들은 대학원을 앞장서서 세웠습니다. 1847년 하버드 대학이 신설한 법학 전문 대학원과 과학 전문 대학원은 학문과 과학 연구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은 대학이 생겨나면서부터 존재했었고 대학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의 운동에 헌신했던 스테이시 우드는 그의 책 하나님 사역의 성장에서 중세 이후 하나님은 대학이 설립된 곳이면 어디에나 그 대학 담장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웠으나 오늘날에는 국가 혹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기독 학생운동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역사가
대학가의 작은 불꽃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고든 대학의 스트랜턴 목사는 현대 교회사의 모든 선교운동과 각 세대의 교회 지도자 대다수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부흥의 산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대학생 선교운동 사가인 쉐드 박사도 청년 대학생들이야말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창조하는 핵심 세력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위대하고 창조적인 신앙적 사상들은 지적이고 영적인 젊은이들이 이룩한 업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성 프란체스코, 사보나롤라, 로열라, 후스, 루터, 에라스무스, 웨슬리, 그리고 존 마트 등에 의해 증명되었다. 혁명적인 사상가들의 상당수가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때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흔히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 불리는데 14세기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혁의 싹을 틔웠고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선구자 후스도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을 프라하 대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존 칼빈의 개혁 정신도 파리 법과대학에서 싹이 텄으며 마틴 루터와 그의 동력자인 필립 멜랑히톤의 종교개혁도 비텐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대학생 선교운동의 비전이 진리와 사색과 학문의 자유로운 세계인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남아공의 역사 속에서도 한 젊은 대학생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스티브 비코입니다. 1967년, 68년 당시 나탈 대학의 의대생이었던 스티브 비코는 아파르트 헤이트로 인해 신음하는 남아공의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탈 대학의 흑인 의과대학인 웬트워스에서 비코는 SRC로 선출되어 1967년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학생회의는 누사스라고 하는 학생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누사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생전국연합은 대학생과 대학생의 이익을 대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24년 설립되었습니다. 뉴사스는 모든 인종의 학생들에게 개방되었고 정부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학생연합체였습니다. 하지만 뉴사스의 리더십들은 거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항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과격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비난들이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비코가 참석했던 학생회의의 주최자인 로즈 대학이 백인들과 컬러, 흑인들이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한 비코는 흑인 리더십들로 구성된 사소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의 형성은 UCM, University Christian Movement라는 단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UCM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허용한 초교파 기독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백일 우월주의와 아파르트 정책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UCM의 태도는 많은 흑인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UCM은 억압받는 자의 관점에서 종교를 가르친 흑인 신학을 적극 수용하였는데 이는 흑인 신학의 목적이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함을 깨닫게 하고 흑인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흑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UCM은 이러한 가르침이 남아공 흑인들과 그들의 해방에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흑인 신학에 대한 UCM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비코와 그의 동료들은 흑인 신학이 전 캠퍼스와 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흑인 리더십들로 구성된 새로운 단체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1968년 비코와 그의 동료들은 나탈의 마리안 힐에서 약 30개의 흑인 대학 SRC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사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듬해 1969년 7월 사소는 노스 대학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스티브 비코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나탈 대학교의 학생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소가 설립이 되면서 스티브 비코는 흑인 의식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흑인 의식운동은 백인들의 합제를 거부할 뿐 아니라 백인에 의해 주도되는 흑인 해방도 거부하였습니다. 비코에게 중요한 것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분명히 하고 백인들의 도움이 아닌 흑인들 스스로가 해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현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소는 흑인들이 직면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주자들을 양성하는 스쿨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또한 흑인을 위한 아파르트헤이트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는 보다 급진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의 탄압과 비코를 비롯한 흑인 지도자의 구금에도 불구하고 사소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아공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학생운동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 자유화와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새 시대가 열리면서 사서의 명명을 유지해온 남아프리카 학생기구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학생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지만 사스코는 비코라는 한 젊은 대학생이 일으킨 엄청난 변화의 증거로 지금껏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그의 비전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남아공 역시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학생운동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물줄기가 아프리카로 향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남아공에서의 캠퍼스 사역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대학의 기원과 함께 대학생 선교운동과 남아공 학생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남아공 캠퍼스 사역의 당위성과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캠퍼스 선교운동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을 상실한 기독교의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젊은이들의 새로운 복음운동은 그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거나 형식화될 때 탄생하였습니다. 즉 젊은이들의 영적 갈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발생한 것이죠. 17세기 독일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의 도덕적 부패와 왜곡된 교리의 반기를 들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경건주의 운동은 루터교의 형식주의와 죽은 전통과 같은 스콜라주의적 신앙에 반하여 일어난 내적 개혁 운동입니다. 애초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주체는 루터였지만 그로부터 100년쯤 지난 17세기 중엽 독일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사변적 기독교로 전락하여 권위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교회의 목사였던 필립 스페너는 이런 루터교의 형식과 제도로는 도저히 신자들의 영성을 성장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소그룹을 조직하여 그 안에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회개와 중생, 경건한 삶과 전도를 생활화하여 루터교회 내에 널리 퍼져나갔고 특히 작센 지방의 대학가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대학 내에서 경건주의자들을 추방하였고 이에 스페너는 굴복하지 않고 경건주의 운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1694년 할레 대학을 설립합니다. 스페너의 이상은 그의 후계자인 프랑케에 의해서 계속 실현되어 갔습니다. 프랑케는 경건주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라이프치히 교주 수직을 내려놓고 할레 대학으로 옮겨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힘쓰게 했으며 영적 훈련과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설립된 지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6,000명 이상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케의 제자였던 진젠도르프는 할레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전 재산과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를 통한 삶과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 모라비안 선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19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3,000여 명의 선교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12명의 신자 중 1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한 셈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의 영향으로 19세기 유럽에는 15개의 선교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결국 기독교가 생명을 상실하여 형식주의와 격권주의에 빠져 젊은이들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대학생 선교운동이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로 세속주의의 영향과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도전을 그 이유로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은 한 국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왕과 귀족,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부패와 타락의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인과 전 인류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 출신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주의적 감리교 운동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볼드윈은 존 웨슬리를 가리켜 파산한 18세기 영국을 구원하는 데 유일한 배역을 맡은 위대한 영국인이었다고 평하였고, 역사상 그리스도 교회의 저자인 버틀러 역시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은 영국의 모든 사회개혁 운동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상황은 18세기 영국보다 훨씬 심각하였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서부 개척 등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와 한탕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1800년을 기점으로 약 20년간이 미국 역사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는 데 동의합니다.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가정 파괴, 교회의 몰락, 음주와 방탕, 독단과 자아도취,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윌리엄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에 숨어있는 기도 모임을 통해 미국을 다시 살리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사무엘 밀스를 중심으로 한 소위 건초더미 기도회는 미국 해외 선교가 시작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의 믿음의 형제 5명이 소나기를 피하여 건초더미 아래에서 했던 역사적인 기도가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미국 해외 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불씨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학생 자원자 운동, 즉 SVM입니다.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 아래 1886년 헤르몬산 수련회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한 이래로 1945년까지 10만 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였고 그중 2745명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해외 선교사들 대부분이 SVM 대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21세기 남아공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남아공 교회 역시 형식주의와 권위주의, 교권주의가 팽배하면서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 불어닥친 급격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로 인한 영적, 도덕적 타락은 교회와 사회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남아공 캠퍼스 사역의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의 모체라 할 수 있는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교운동의 발생과 성장 원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헌신된 지도자, 진리를 사랑하는 영적 소수, 강력한 기도회, 그리고 대학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한 헌신된 지도자를 준비하고 세우심으로 그의 뜻을 펼쳐내셨습니다. 스패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존 웨슬리, 조지 필드, 사무엘 밀스, 조날 몰트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런 탁월한 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주위로 진리를 사랑하는 영적인 소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는 5명의 홀리클럽 멤버들이 있었고 사무엘 밀스는 형제회라 불리는 5명의 친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말했던 역사에서의 창조적 소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친히 보여주신 영적인 소그룹 운동은 대학생 선교운동의 엔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함께 강력한 기도로 캠퍼스와 세계 선교의 지형을 바꾸어 갔습니다. 대학 내에 팽배한 반기독교적 정서와 성경에 입각한 진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세속화는 오직 기도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대학생 선교운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대학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건초더미 기도운동의 기도 제목은 만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였는데 여기서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대학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을 넘어 세계 선교회로의 헌신은 캠퍼스 선교운동의 종착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생 선교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했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비전이 담긴 생명의 결정체로 자란 후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적 거목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공 캠퍼스에는 대학 복음화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겸비한 지도자 배출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단체와 교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정식 기독교 동아리들을 분석해보면 대학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크게 5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CCC나 YM과 같은 국제 캠퍼스 전문 단체입니다. 이들은 초교파적인 국제단체로서 세계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에브리 네이션이나 힐송교회와 같이 캠퍼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교회입니다. 셋째는 JCC, 쇼파, Church of England, 루터교처럼 특정 교파나 교단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그룹입니다. 넷째는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캠퍼스 사역단체들입니다. 나머지 5번째는 대학 내에서 펠로십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생겨난 그룹입니다. 남아공 캠퍼스 선교의 특징과 필요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캠퍼스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보다 교회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캠퍼스 사역은 주로 대학 사역에 전문화된 국제 혹은 국내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지역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단체들과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남아공과 넓게는 중남부 아프리카 내에서의 캠퍼스 사역은 주로 교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대학 시기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3, 4년의 짧은 시간임을 생각해 본다면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학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가지게 된 새신자들이 지역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교회 주도적 캠퍼스 사역의 약점은 그것이 교회 멤버 케어의 연장선상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캠퍼스 사역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 의해 1차적으로는 대학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 사역 특유의 레디컬함과 강한 훈련은 오랜 세월 동안 캠퍼스 사역에 전문화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과 역할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 남아공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의 캠퍼스 사역자들 중에서 재정적인 불안정감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사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남아공 교회와 캠퍼스 단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남아공 캠퍼스 사역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사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단체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캠퍼스 사역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을 통해 발견한 남아공 캠퍼스 사역의 약점 중 하나는 성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캠퍼스 사역자들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대학 내 여러 단체들이 점점 더 다이내믹한 활동과 교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멤버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캠퍼스 사역의 핵심은 학생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됨으로 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깊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아공 특유의 얕고 넓은 관계성이 아닌 책임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현재 남아공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더 많은 캠퍼스 전문 사역자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문적이라 함은 캠퍼스 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잘 훈련된 리더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잘 자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에 큰 열정을 가진 교회 교육자들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퍼스에 매일 들어가서 보다 집중적으로 전도와 제자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역자들이 번아웃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기존 캠퍼스 단체와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남아공 캠퍼스에는 아프리카 내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능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에서 변화되고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여 재파송된다면 아프리카 전체의 캠퍼스 선교운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볼 두 가지 주제를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선교사로서 남아공 캠퍼스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 시대를 맞아 대학생 전도와 양육에 있어 어떠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